예,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우리의 강력 대응 방침으로 고조된 남북한 간 긴장이 한미연합 훈련과 북한의 타격 위협 속으로 그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날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은 했습니다. 갈 네. 확률이 높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2일 날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빨리 결정을 한 건 우리 국가 이익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사드 문제라든지 AIIB 이런 거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끼인 형국이 돼가지고 예.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은 득도 실도 없이 시간을 질질 끌면은 나중엔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얻을 거 못 챙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미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한 건 10월 26일로 이미 이제 쐐기를 박아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조율을 끝낸 상태이고 그런 마당에 중국 가는 것도 빨리 결정을 해서 전선적 참가를 기정사실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챙겨보는 게 예. 훨씬 낫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다는 면에서는 이게 빨리 결정을 해주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예. 서로 얻을 것 얻고 줄 것 주는 예. 이런 상황을 좀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문윤, 예, 예,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중요하고 예.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저는 예.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여부는 예. 또 이러저러한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자막에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예, 나와 있는데 예. 아무튼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국이라든지 예. 또 관련 국가의 사전 그런 어떤 양해, 이해 그런 노력들이 아마 병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일정 중에 열병식 참석 여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열병식이라는 게 어떤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국가 정상이 상대국의 어떤 열병식을 지켜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그 열병식은 자기들이 대일 승전 기념 열병이란 말이죠. 일본에 대해서 승리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열병인데 그 열병은 동시에 국가의 위상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을 자극하고 일본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우리로서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국,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든지 예.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한중 관계를 생각하면 참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또 참석함으로써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참석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예.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예.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그런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서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다면 아마 뭐 그런 그 어려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열병식을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이제 또 고민이 들어갈 텐데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그리고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면 거기 가서 또 열병식만큼은 안 가겠다는 것도 좀 사람은 좀 그 치졸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결정을 했다면 정승절까지 열병식까지 참석을 해서 한중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미 한미 간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그 연대 의식을 과시를 하고 또 미국에게 양해를 다 구하고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예. 중국에 가서는 또 중국에게 맞는 그런 또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병식 끝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우리 또 그 상해에 있는 그 임시정부 개관식을 또 다시 재개관 가지 행사에 않습니까?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 예. 가면 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전승절에 중국 가는 것을 결정했다면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베 총리는 이제 이 행사에 참석 안 할 것이 지금 확실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에서 계속 예의주시했던 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그 막강한 군사들의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미국과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한국과 중국이 한편으로 하는 진영 논리로 비칠까 봐 이게 부담스러웠던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받고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서 또 아베 총리와 그전에 사전에 또 물밑 조율을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배가 아니라 한중일 3국 정상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같이 한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요구를 이번에 또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확인받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봐도 이 미국에서 전승절 행사, 특히 열병식에 참석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난 걸 보면 미국과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아마 과거에 이제 AIIB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투자 개발 은행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참여 결정은 역시 미국과 사전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어차피 한미 간에는 확고한 그 동맹,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죠. 특히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변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육자회담의 당사국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냉랭해지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안보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이 사실 지금 안 열린 지가 꽤 됐단 말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하면서 한중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결국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떤 긴장의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공고히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하여튼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특파원이 이제 중국발 기사를 좀 봤었는데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방중이 전승절 참석 여부 아직 어떤 특별한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 갈 가능성 없다면 황병서를 좀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는 것에 조그만 고려 요인은 됐을 겁니다. 가장 그건 미국 요인이었고요. 그다음 일본 요인이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북경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지금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다고 한다면 9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우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오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동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간다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9월 3일 날 베이징에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러시아 전승절에도 김정은이 고민 끝에 안 갔던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갔던 거거든요. 북중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시진핑과 김정은의 기싸움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모스크바에서 시진핑을 만나면 김정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진핑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9월 3일 날 전승절에 김정은이 가려면 최소한은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적어도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핵 문제라든지 또 개혁개방 문제라든지 또는 북중 간의 국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 일정한 합의가 조율이 되면 김정은이 최초의 다자 무대에 이제 데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북중 관계나 한반도 현실로 봐서는 그 전까지 북중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그걸 무릅쓰고 베이징에 나타날 가능성은 아마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중 정상회담은 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자, 북한의 어떤 대북 메시지 남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가지 않고 한중 정상회담만 열린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역시 이 대북 문제에 대한 그 공조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또 이번 지뢰 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 정말 그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그 공동의 메시지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사 김정은이 방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은 아마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변수는 그겁니다. 10월 달에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냥 장거리 미사일을 또 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중 관계 회복은 그만큼 멀어지고 남북 관계 회복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죠. 네, 북한과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떤 외교적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중 정상회담은 일단 그 과거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밀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죠. 이미 또 여러 차례 열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 전승절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공조의 메시지를 정확히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북중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중 간에는 혈맹이라고 하는 기존의 유대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완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의 정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함께 모여서 김정은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미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한중 정상회담이 모여서 그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한다는 정도를 저는 최대의 목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뭐 일본에 대한 역사 동맹 이미지라든지 마치 만나서 그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 한다든지 이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한국, 중국 정상의 대일 역사 공조라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미 아베 담화 나온 이후로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는 불충분하지만 납득할 수준으로 대충 정리가 돼서 일단 한일 관계든 또 중일 관계든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전승절에 참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굳이 또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익 차원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최고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한중의 정확한 공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로서도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보탠다면 이제 기왕 한중 관계를 이제 좀 더 돈독히 해나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중 간에 좀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만났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대척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미가 동맹을 하고 한미가 가까워지는 것이 결국 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한미 동맹은 결국 안보 동맹이고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익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척점을 갖지 말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통일 외교입니다. 결국 물론 겉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결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먼 장래에도 큰 이익이 된다고 하는 점, 다시 말하면 통일 외교의 포석을 까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두 분 모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 이야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 북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좀 북한에 약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부담되겠죠. 북한이 우리가 이제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을 확증을 하고 어떤 응징 의지를 발표한 후에 한 나흘 동안 북한이 조용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나왔을 거예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기들과 무관하다 그러고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대내외의 여론을 무마시키고 자기들을 향한 어떤 비난 여론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차제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지금 우리가 정전 체제고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관할 기구입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유엔에 속한 기구거든요. 그렇죠.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또 유엔 안보리에 이 소속된 국가 유엔 회원국의 하나로서 이 유엔에다가 이런 안보 상황을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유엔의 일원인 북한에게는 아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어떤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뢰도발의 정전협정 위반인 건 다 압니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유엔 안보리 쪽에서 의장 성명이나 그 이상의 어떤 제재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은 이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보여준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지뢰 도발이라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는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정전체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무력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불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일단 정전협정에 한해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북에 했고 북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유엔에다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저는 대유엔 외교 차원의 안보리 의장의 서한을 보낸 거고요. 그것이 뭐 의장 성명이라든지 또 의장의 구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제일 높은 것은 이제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아마 구체적인 문서화된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책임을 추궁과 규탄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유엔 외교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뢰도발 이후에 북한이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북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확성기에 대한 어떤 조준 사격 그 훈련을 조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무슨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아마 당황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역시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뭔가를 위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준 사격을 위한 총안구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또는 이 동굴 진지에 있던 포를 내놓고 우리를 향해서 조준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찔움찔하도록 만드는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압박 효과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이 천안함 도발이나 이 지뢰 도발을 하는 것은 원점을 불명하게 해서 직접적인 응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전술적인 도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원점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확성기를 향한 그런 사격은 아마 이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직접 타격하라고 하는 지시는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무력 시위로 보면 제가 봐도요. 지금은 또 특히 더구나 우리가 지금 을지프리덤 가진 훈련 중입니다. 우리 아군 5만 명하고 미군 3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병력 동원을 하고 있는 훈련 중인데 훈련이라는 건 실제 전쟁용 상황을 가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 중에 만약에 북이 원점을 드러낸 상태에 도발을 한다?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확성기한테 북이 포사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원점 타격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 지원 세력까지를 가감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서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 운운하는 것은 말폭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확성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애초에도 뭐 우리 장군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한 것이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젊은 초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심리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전투의 의지가 이렇게 삭감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 당국에서는 이 남쪽의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애야 부대에서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 사격을 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토를 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일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예.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또 어떤 시점을 노려서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훈련 기간에는 제가 볼 때 도발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뭐 DMZ가 아니라 서해상에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관심을 여기다 두고 예. 좀 도발할 그렇죠. 가능성.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북한이 천안함 연평 포격 이제 5년 전에 예, 예. 있었던 그런 우리를 향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발을 한 이후에는 사실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그런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지뢰 도발을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그 동향을 보면 이 서해 동해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과거에도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여러 그 사거리, 여러 유형의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예, 예. 시간대, 장소, 종류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향한 그 군사력, 무력 시위인 동시에 자기들이 언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발할 그런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담고 예,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해 쪽에서 자기들이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를 향한 사격 훈련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예. 그런 훈련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전혀 얘기치 못한 제3의 제4의 방법으로 그 원점이 확인되기 어려운 예.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그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로스가 어제 아마 그 7월하고 8월에 북한 그 장거리 발달 로켓 발사장의 모습 위성 사진을 좀 비교를 했나 봅니다. 근데 7월과 8월 모습이 좀 사뭇 달라졌다. 그 발사대 뒤편이 많이 좀 그을린 모습을 봐서 연소 실험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금년 10월 10일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당창건 기념일인데 예, 예. 또 70주년이라고 꺾어진 해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창건 기념일 70도를 맞이해서 자기 주민들에게 대내적으로 공화국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는 데서 지금 뚜렷이 내놓을 게 없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핵과 유성 국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한 예, 나라가 많지 예, 않기 예.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있어서 이번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인공위성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미사일 예. 발사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8로스 그 전문 북한 매체에서 그 동창리의 그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나타난 바로 이제 증개축이 진행됐다는 것은 확인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 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이를 높이고 옆에 다른 시설을 더 개축했다는 면에서는 예. 또 다른 시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예. 이번에 또 확인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조금 개축 작업이나 발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10월 달을 전후로 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아직 않은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동창리의 이 발사 시험대 정황들을 예. 우리 군과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예. 10월 15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발사대 높이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게 사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사거리가 연장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38로스에서 분석하는 것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엔진 연소 실험을 했을 가능성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당장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증개축 과정에서 그 덮개 공사를 예. 한 것으로 예, 나타나 맞습니다. 있어요. 예. 덮개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막을 쳐놓고 이게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 판단하기 어렵게 예. 인공위성이라든지 우리의 예. 감시 자산으로 위장하는 관측하기 거죠. 예. 어렵게 위장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조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그 발사 징후, 임박 징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로서는 북한의 그런 동향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예. 하여튼 관련국과 공조를 취하고 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조그만 더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